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기능적으로 뭔가 문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죠.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건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등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결식 끝나자마자 성추행 고소인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이 건이 지금 고소인이 이미 5월부터 여성단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왔던 일이죠. 네, 그 고소인의 그 고소 대리를 맡고 있는 그 김재련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요. 네. 그러니까 지난 5월 12일에 피해자와 1차 상담을 했고요. 네. 26일에 두 번째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 이후부터 이제 법률 검토를 시작을 해서 7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 1차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고소한 그 죄명은 고 박원순 시장의 그 죄명은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 강제 추행,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고소인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소까지 간 배경을 보면 서울시청 내 다른 지인들,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도움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었다. 이게 또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고소인 쪽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동료라든가 네. 친구, 그리고 기자한테까지도 박 시장이 자신에 대해서 성추행을 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 적도 있고, 또 네. 피해를 호소한 적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정부 조치를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도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난 위력에 의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을 냉정하게 보면 서울시 쪽의 입장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시 쪽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게 들어오면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있으면 여성 권익 담당관이나 인권 담당관 쪽에 그 신고가 들어오거나 얘기가 접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들어온 적이 없다. 인사과에도 전보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비서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주로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나 비서실장도 별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도 아마
식사를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주장이 맞다면 네.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대답을 안 해주든가 이럴 경우에 본인이 혼자 이제 속으로 끙끙 앓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뭐 고소인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쪽 주장도 한꺼번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인 쪽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뭐 근거를 찾자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확고한 믿음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비서는 원래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들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서실 내부의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박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뭔가 정치 쟁점화하거나 아니면 사건화시키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추정 부분이고요. 자, 어제 밝힌 입장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선에서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가 금지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자,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거예요. 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는데 고소인 측은 수사를 해달라는 거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는데 과연 재수사가 가능하냐?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피고소인, 피의자가 사망한 거는 기소를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지금 한쪽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공소권은 없음인데 없는 사건인데 그 수사력 낭비 아니냐 이걸 네. 모터로 수사를 하느냐 하는 의견과 함께 또 다른 근거로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측의 얘기는 들을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이미 사망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수사를 계속하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이 한편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이면 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는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선 국민적인 의혹이 많이 제기된 사안이고 또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늘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된 의혹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진상 규명을 해야 고 박원순 시장에게도 뭐 억울한 점이 있다면 풀어줄 수 있고 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자마자 이제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피해를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소권 없는 사건임에도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네. 그냥 적절한 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깝게는 예를 들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처벌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상을 안 하는 것 같다. 밝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못하지만 예, 수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결과물은 예외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는 거다. 네, 충분히.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자, 지금 고소인 측은 그 성추행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 성추행 고소권을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알고 그 다음 날 행동으로 옮겼느냐 이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타임 테이블을 보면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고는 어떻게 저걸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7월 8일 4시 30분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조사를 바로 받았어요. 네. 바로 받고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 받았는데 서울시가 그날 오전 그러니까 10시 40분에 이제 박 시장의 그 일정을 취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직전까지 알았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이 박 시장이 알게 됐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수사를 받았으니까 경찰에선 당연히 알았고요. 네. 경찰에서는 이게 주요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고 기준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기준대로만 보면 경찰이 알고 청와대가 아는데, 그럼 경찰 아니면 청와대가 박 시장이나 어떤 서울시 측에 알려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가능한데, 경찰 극구 부인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 보고만 했지 서울시나 시장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청와대도 역시 그런 알려준 적이 없다. 그런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엄격하게 바라봐야 하는데요. 박 시장이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성단체 쪽에서 박 시장이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사실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좀 공개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박 시장이 알고 박 시장이 연락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공개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알아서 이런 일들이 박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근데 경찰이 지금 박 시장이 가지고 있던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을 경우에는 그런 증거나 아니면 정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다고 하니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사건건 플러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